맘에 안 들면 사람을 괴롭혀도 되는 거야? 엄마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아들은 저를 째려봤습니다. 엄마는 뭔데 저한테 그래요?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도 사연 이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7살 된 박영숙입니다. 오늘 저의 기막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착하게 살았던 대가가 이런 거냐고요?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것 탐내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첫 번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중병 간병을 도맡아 했고 남편이 사업 실패로 진 빚까지 함께 떠안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당신만 믿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이런저런 일들을 했었고 곧 나아지리란 희망으로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시댁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이 제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편을 죽였어. 내가 제대로 못 챙겨서 우리 아들이 죽은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참았습니다. 상주로서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댁에서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니까 나가. 전세금도 집기도 아무것도 없이 저는 아이를 데리고 쫓겨났습니다. 당시 큰아이가 7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간 곳은 쪽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공동이고 방 크기는 고작 2평 남짓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여기서 살아?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응, 잠깐만. 엄마가 곧 더 좋은 집 구해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주방 보조였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겼지만 저는 늘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엄마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밥집에 한 남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단골이 되었고 어느 날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오셨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있으세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봐서라도 힘내세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넨 게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주 국밥집에 왔고 자기도 남자아이가 있다며 우리 애가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주의가 생각나서 사왔어요. 저와 아이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과자, 때로는 옷까지도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분의 눈빛이 너무나 순수하고 따뜻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그분이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새 출발하시겠습니까?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제 상처 때문에 또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진심으로 저와 아이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아이도 새 아빠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아들도 친자식처럼 키우겠다면 다짐했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안정된 집에서 살자. 전세 마련하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더 이상 쪽방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이에게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당신 월급 통장을 내가 맡아서 관리할게. 목돈 모으려면 체계적으로 해야 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살려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통장과 도장을 모두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계속 일했고 남편도 회사에 다녔습니다. 우리는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이제 전세 계약할 만큼 모였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아이들에게 곧 우리 새집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짜요? 엄마 방도 있어요? 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조금만 더 기다려. 계약이 조금 늦어졌어라고 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계약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에게 통장을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왜 날 못 믿어? 라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집안을 뒤져봤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은행 통장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조금씩 모았던 돈이 모두 다른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김지은이라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통장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잠시 당황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 그동안 새로운 사랑이 왔어. 그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난 새 출발할 거야. 그동안 내가 잘해줬으니 그 돈 내가 가져갈게. 그녀가 곧 나에게 아이를 낳아줄 거야. 당신 아이들은 내 진짜 자식이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애는 당신 아들은 자기 애잖아. 그건 네가 키우겠다고 한 거 아냐? 그만한 결심도 없이 나랑 산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여자에게서 나는 애만 내 자식으로 인정할 거야. 당신은 그저 편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울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접근한 거예요? 왜 착한 척 했어요? 남편은 소리 지르는 나를 보며 아랑곳 없이 가방에 집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대답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의 아이도 남겨둔 채 혼자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에겐 다른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의 행방을 알아볼 방법도 몰랐습니다. 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새벽에 국밥집에 출근하기 바빴고 아이들을 돌보기 바빴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울음소리를 삼키는 일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혹시나 금방이라고 돌아와서 잘못했다며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야, 괜찮아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이가 동생 손을 잡고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경찰관이 얘들아 왜 왔어? 라고 묻자 큰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돈 돌려주세요. 나쁜 아빠가 다 가져갔어요. 경찰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은 남편을 수배했고 결국 체포했습니다. 남편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도 공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믿고 기다렸던 제가 어리석었고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는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저 착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판사는 남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돈은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대로 주저앉아 있기에는 나를 보는 자식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아이인 민수를 고아원에 보낼까 생각했지만 첫째 주희가 동생 민수 손을 잡고 막았습니다. 엄마 민수 보내지 마.
민수 속상하잖아. 내 동생 아무데도 보낼 수 없다고 저는 그래서 제 운명이겠거니. 이 어린 게 무슨 죄가 있겠냐 싶어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보증인이 되어 작은 가게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는 우리에게 최고의 집이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사랑으로 삶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아이들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은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겨우 10,000원, 20,000원 버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매출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옷도 사입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신발이 닳아 없어져도 제 신발은 10년째 같은 것을 신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학부모님, 학교로 좀 나오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선생님은 직접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급히 학교로 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니 담임 선생님과 학년 부장 선생님, 그리고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까지 계셨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이 학폭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아들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지만 선생님은 증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지목해 욕설을 한 내용, 급식실에서 일부러 밥을 쏟았다는 목격자, 진술 체육 시간에 공을 3개 던져 다치게 한 일까지 모두 우리 아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들이 한 일인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본인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지금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다른 아이를 괴롭혔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피해 학생분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피해 학생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상대 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학교 가기 싫다고 매일 울어요. 악몽을 꾸고 밤에 깨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가해자 부모님은 이제야 오시는군요. 저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키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해 학생은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고 피해 학생에게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학폭위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아들은 그냥요. 걔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괴롭혀도 되는 거니? 엄마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아들은 저를 째려봤습니다. 엄마는 뭔데 저한테 그래요?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한 아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너 지금까지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아들은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남이었나 봅니다. 그 후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가끔 돈이 필요할 때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돈 좀 보내주세요. 저는 그때마다 돈을 보냈습니다. 미련이 남아서였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올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4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어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손이 떨렸다. 젊은 아들이 집을 나간 뒤 연락 한 통 없이 살아온 세월이었다. 민수야, 정말 내 목소리 맞니? 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울먹이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자리 좀 잡았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모실게요. 그동안 못한 효도 다 할게요. 그날부터 아들은 일주일에 2~3번씩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늘 과일이며 반찬이며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 집 여기저기. 고장난 곳도 고쳐주고 밀린 병원비도 대신 내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보험 일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나이에 꼭 필요한 보험들이 있어요. 보험이라고 했다. 암보험, 실버보험, 상해보험. 아들이 권하는 대로 서너 개를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간다고 했지만 4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하는 일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2달쯤 지났을 무렵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급하게 돈 좀 쓸 일이 생겼어요.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마침 일주일 전에 10년 동안 부어온 적금이 만기가 되어 1,000만 원을 찾아놓은 참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꼭꼭 모아둔 돈이었지만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데 어찌 안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래, 얼마든지 가져가거라. 엄마가 죽으면 어차피 내 거 될 돈이니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제가 이번에 큰 계약 하나만 성사시키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그렇게 통장에 있던 1,000만 원을 모두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 딸 주인은 뭘 믿고 갑자기 큰 돈을 주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돈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혹시나 돈만 받고 또 연락을 끊을까봐 걱정했었는데 3달쯤 지났을까? 아들은 아직 원금도 그리고 이자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차츰 갚아나가겠지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번 달에 실적이 좋아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요, 어머니 모시고 강원도 여행 가려고요. 어머니 평생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보셨잖아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 주희가 그럼 같이 가겠다고 하자 아들 민수는 엄마랑 오랜만에 단둘이서 여행 가겠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누나, 내가 그동안 못한 거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주희는 찜찜해했지만 그래도 설마 하면서 아들과의 여행을 허락해줬습니다.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니. 젊은 시절 남편과 단 한 번 속초에 갔던 기억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이라곤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입고 갈 옷을 골라놓고 짐을 쌌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흰색 승용차였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오늘 날씨 좋은데 강원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올게요. 차는 서울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과 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함께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행은 즐거웠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자그마한 모텔에 아들과 하룻밤 묵기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전 아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돈 좀 더 빌려주세요. 제발요. 민수야, 무슨 일이니? 지난번에 준 돈은? 그게 잘 안 풀려서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만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제발요, 어머니.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또 다른 적금이 만기가 되어 700만 원을 찾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700만 원만 있으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어머니. 그래, 알았다, 보내주마. 저는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고 감사하다며 울먹였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쉬었다 갈게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차가 멈춘 곳은 휴게소가 아니었습니다. 한적한 졸음쉼터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급한 전화 좀 받을게요. 그래, 천천히 해. 화장실에 다녀와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차가 없었다. 처음엔 주차 위치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주차장을 한 바퀴, 두 바퀴 돌아봤습니다. 흰색 승용차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어디 있어? 차는 어디 갔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버리고 간 것이라는 것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져온 작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멍하니 도로를 바라봤다.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아들은 보험을 팔기 위해서였다. 효도를 하겠다던 말도 여행을 가자던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저 돈만 받고 이곳에 나를 버리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5월의 밤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딸 주희에게 전화를 걸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순찰차가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목이 메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저었습니다. 혹시 아드님 어디 갔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여기 두고 갔어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관의 눈빛이 안쓰럽게 변했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경찰은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줬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가입하게 했던 보험들을 해지해야 하고 아들을 찾아보겠지만 차도 빌린 차였고 1,700만 원을 당장 받을 수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품어주려고 했는데 돈만 받고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갔다는 사실.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두 번째 남편의 피를 속일 수 없었나 싶었고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일까? 그저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네가 이 상처를 안고 얼마나 더 살아야 할지. 엄마, 민수 고소하자. 그놈이 노리고 왔는데 노인네가 어떻게 안 당하고 배겨? 딸은 경찰에 고소하라고 했지만 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다음에 또 연락이 와도 다시는 속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만큼 해줬다 하며 냉정하게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들 생각이 납니다. 괘씸함의 생각이 났고 그래도 민수가 어릴 때 저를 꼭 안아주던 고사리 같은 손이 생각이 나서 괴리감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하진 않습니다. 딸 주희는 다음에도 연락 오면 어떡할 거냐며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다시는 연락할 생각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사랑은 아니었지만 헛된 헌신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자식이랄 것도 없는 아이지만 여러분이라면 이런 자식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